국가행정회의의 제 11주차 수업입니다.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의 환경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의 환경 첫 번째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제를 공부하게 되면 다음 주에 사회 및 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3주로 해서 행정의 환경 전부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3주차부터 해서는 행정의 각 영역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 과목의 모든 예정했던 진도를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한 학기 내내 행정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이 한 과목 가지고 4학점 가지고 모든 행정학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의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파악함으로 해서 행정학 전체의 이제 주요 이론들을 우리가 가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학의 어떤 체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혼자서 그 후속 과목이나 이제 심화 과목들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은 행정학의 여러 내용들 중에서 개념들만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주요한 내용들은 연결시키는 식으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과목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다 이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 교재 전체를 다 진도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을 이제 우리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후속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험 때까지 이제 행정의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시험 이후로부터 학기 말 시험까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우리 행정의 개념이 크게 보면 이렇게 5개의 이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행정의 환경 그렇게 해서 정치 경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제 경제를 공부하게 되면 다음 주에 묶어서 사회와 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행정의 각 영역과 범위의 주요 내용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행정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행정의 환경 경제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경제의 무슨 기능이랄지 경제와 무슨 관계랄지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행정의 환경,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정치와 함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인 것은 틀림없는데 경제가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제가 어디까지가 경제냐 하는 걸 분명히 개념 정의를 이게 분명히 한계를 짓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경제 개념을 첫 번째로 시장,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의 환경인 경제 주요 그 개념들을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볼 수 있는 게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과 시장과의 관계,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도 제2장 제2절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제1, 2절 부분에서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이 법적 환경, 4가 사회적 환경, 5가 글로벌 환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 정치적 환경을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 환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충분하지가 못해요. 행정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종합 사회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것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이 경제와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보충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책에서 제 14장이죠. 제 14장 정부 규제 부분에서 또 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 514페이지부터 이제 540페이지까지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했죠. 행정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행정 과정서를 얘기할 때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바래요. 일단 책을 한번 제 14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진도를 나갔던 행정 과정설의 규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경제의 개념으로서 시장을 볼 때는 우리는 일단 이제 규제와 규제 완화의 그 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를 행정 과정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1970년대부터 이제 공공재, 그다음에 공공선택 뭐 이런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어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당시 유명한 뭐 뷰캐넌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그 당시에 그런 걸 발견한 공로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후 이제 공공재라는 것이 엄연히 우리 주위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공공재가 갖는 여러 가지 성격 가운데 특별히 그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재 성질 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비경합성, 비분할성, 뭐 비배제성 이런 이제 우리가 성격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성격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가장 큰 그 공공재의 문제점은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그 효과다 이걸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외부성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의도하지 않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우리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을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시장의 불공평성 때문에 수요 공고의 법칙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는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불공정성을 보정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정이란 것은 이제 보완하고 수정한다. 보정. 보완하고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공정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무너집니다.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뭐 간단하죠.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를 환수를 해서 외부 불경제를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고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질서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시장을 얘기할 때는 불공정성을 보증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행정,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바로 그러한 행정의 객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외적 조건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행정과정설 시간에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외적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외적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 국방, 치안, 소방, 외교, 이 네 가지 공공 서비스 그리고 기타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을 해서 일단 시장이 성립할 수 있는 외적 전제 요건이죠. 프로야 리퀴짓. 그러니까 외적 전제 요건을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보호해줘야 해요. 독과점도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을 하고 예를 들면 한국 소비자원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제공함으로 해갖고 부분적이지만 그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제 보완을 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은 시장의 외적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적 권리를 보호해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공정성을 보증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 지금 여기 밑에 경제 사상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경제학 시계를 크게 이제 4개 시기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고정 경제학, 애덤 스미스와 토마스 멜더스가 시작을 하고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완성한 고정 경제학 시기. 그 다음에 신고정 경제학, 우리가 말하는 한교효용학파랄지 여타 고정 경제학의 어떤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했던 신고정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과 공급 경제학이 있는 거죠. 이거는 케인즈 경제학은 우리가 이제 통치 기능설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수요를 조작함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 그 다음에 공급 경제학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킴으로 해갖고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공급 경제학. 요런 이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어디까지가 역할이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정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원리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정 경제학이 보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일단 시장 원리를 복원하고 보호하고 하여튼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까지만 행정의 역할을 국한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신고정 경제학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견됨을 해가지고 이제는 행정과 정부의 역할이 단지 시장의 원리만을 보장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총효용 극대화 차원에서 시장 경제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고, 케인즈 경제학과 공급 경제학은 완전히 정부가 이제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아니면 공급을 조작함으로 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 경제학과 공급 경제학은 시장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다만 관점적으로 볼 때 케인즈 경제학은 이제 수요를 조절한 것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수요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분수 효과를 통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급 경제학은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공급을 이제 공급 곡선을 이동시킴으로 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보는 행정과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고정 경제학도 지금 시장의 원리를 보존하는 데만 행정의 역할을 그러면 제한하는 걸로 봤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The Wealth of Nations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면 애덤 스미스도 뭐냐면 중요한 것은 국부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국가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방법론이 뭐냐면 결국은 시장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 해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장 질서를 그러면 완벽하게 보존을 한다고 국가의 국부가 극대화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국부를 극대화하려면 그 당시 이제 부국 강병이 되려면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 질서를 보존함과 보호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 기능을 해서 국가의 부국 강병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 경제학도 아주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과 정부 역할을 본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 경제학 때부터 이미 국가와 행정과 정부는 보다 시장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의 원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국 강병에 힘을 써서 하여튼 국부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학파의 주장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행정과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런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각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행정과 정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볼 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 게 있니? 우리 알다시피 이거는 상업을 중시하는 머켄틸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상품을 중시하는 그런 중상주의. 이거는 우리 알다시피 대외 교역에 있어서 수출은 장려를 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 해서 무역 흑자를 금을 통해서 금본위 시대니까 금의 축적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중상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상주의 정책은 결국은 식민지 쟁탈전으로 나가고 결국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됐고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 끝은 전쟁이고 파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중상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한 기류가 바로 중농주의였습니다. 중농주의는 말 그대로 한문이 틀렸군요. 이 중자가 아니고 중시한다는 겁니다. 농업을 중시한다는 중농주의. 이거는 말하면 피쇼크라시입니다. 피쇼, 토양을 중시하는 주의, 피쇼크라시. 중농주의로 넘어갑니다. 이 중농주의는 중상주의가 이렇게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교 우위에 의해서 서로 상호 조절을 해서 한쪽은 뭐 예를 들면 프랑스는 밀농사에 전념하고 영국은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물물 교육을 하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쪽이 바로 중농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그런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보수주의와 개입주의라고 하는 또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고전경제학이 자유보수주의에 속합니다. 그리고 개입주의에 속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대경제학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이나 공급경제학은 보다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쨌거나 경기를 조절해야 된다 쪽에 보기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과 공급경제학은 완전히 개입주의 입장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 경제하고 중간에 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 경제학이 그러면 완전 자유보수주의냐 또 그건 아니란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국 강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경제 보급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 국가 개입을 해서 중상주의적으로 하여튼 해외 대외 식민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걸 주문했기 때문에 고전경제학도 자유보수주의라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의 사상사가 크게 4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고전경제학은 이제 공급 개념만 발견했죠. 애덤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을 통해서 공급 개념을 발견했고 신고전 경제학에 와서 이제 수요 개념이 발견이 됨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수요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된 겁니다. 고전 경제학은 공급 곡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급 경제학은 한날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한날 가위의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고전 경제학에 와서 이제 수요 곡선까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양날 가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 경제학에 와서 비로소 수요 공급의 법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수요 곡선을 이동함으로 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공급 경제학은 공급 곡선을 이동함으로 해서 경기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고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개념 두 번째는 말이죠. 기업입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기업, 정부-기업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정부와 기업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부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는 이제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규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경제법이 돼요. 광의의 경제법이라고 그러면 경제규제에 관한 법입니다. 경제적 규제에 관한 법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찾아보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행 법령 체계에서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현행 법령 체계 www.law.go.kr 여기 들어가면 이제 법령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현행 법령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분야별 검색, 분야별 분류로 들어가 보면 제19편이 바로 재정경제 일반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내국세 관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통화, 국채, 금융, 그 다음에 업종별로 농업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들이 광해경제법에 해당이 돼요. 이 광해경제법에 해당이 되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국가 예산활동,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근간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국가재정법이고요. 그다음 지금 나오는 이 독점 규제, 공정거래, 물가 안정 이런 법들은 말 그대로 규제에 관한 기본법이죠. 이건 독점을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은 물가 규제, 가격 규제죠. 독점 규제, 가격 규제를 하는 거고, 소비자 기본법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소비자 기본법. 그 다음에 약관, 이것도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 자율적인 약관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항상 소비자는 약자 편에 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도 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표시 광고도 공정하게 표시를 해서 이제 정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하도급할 때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 협동조합을 권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사업 거래할 때도,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대리점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 조정 촉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는 단순히 시장 원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구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부업, 이런 금융 이런 데 대해서도 보호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그 다음에 은행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해서 정부가 이제 금융통화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경제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노동법입니다. 이 노동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규제죠. 정부가 이제 기업을 그냥 내버려 뒀더니 노사가 평등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훨씬 더 그 권력이 강하니까 항상 이제 근로자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정부가 그것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노동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약자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광해에 있던 것은 노동법인데, 이것은 아까 이제 법령 체계로 보면 현행 법령에서는 제4편, 제40편이 이제 여기다 해당이 돼요. 여기 이제 법들이 보면 경사노위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이게 이제 정부 대표와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노사정위원회죠. 옛날에 노사정위원회 3자가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노사가 이게 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노사정, 정부까지 개입을 해서 3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서로 좀 이익을 자제하고, 사용자도 노동자도 이익을 좀씩 자제를 해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하자 이렇게 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들은 뭐 고용보험법, 근로감독관 규정, 가장 이제 또 기본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부당 노동을 시키지 마라, 체불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지켜라, 8시간, 그 다음에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라, 뭐 이런 것 분명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최저임금을 사용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근로복지 기본법,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사분규를 서로 조정을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런 법들이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행정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외국인들 근로자를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어떤 시책 범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다 이런 것들이 노동법을 통한
규제죠, 그죠? 기업에 대한 정부 행정의 규제라고 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사회보장법입니다. 이 사회보장법도 기업과 경제 관련해서 사회보장은 주로 사내 사회복지입니다. 기업 안에서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두게 하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또 사원주택, 기숙사 같은 걸 또 종업원들한테 제공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도록 해요. 이런 것을 우리 묶어서 사내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민영화되는 사회복지 민영화 추세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주던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는 대신에 전 국민에게 이제 기본소득을 UBI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런 기본소득을 가지고 이제 바우처를 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관련 사회보장법에는 이제 근로복지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원 기숙사, 뭐 사원주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이런 법, 그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법 형태를 통한 기업에 대한 이제 행정과 정부의 개입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환경법 있어요. 기업들이 이제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규제죠. 지금 여기 아까 봤던 경제법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이나 환경법 이 세 가지는 사회적 규제를 하는 그런 법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이 경제법은 경제적 규제였잖아요. 지금 여기 있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과 환경법에 의한 규제는 사회적 규제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켜서 가능하면 환경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그런 경제활동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 기본법, 그 다음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이런 법들을 이제 기업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것뿐 아니라 교통법, 뭐 교통영향 평가 이런 것도 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제에 관한 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이 민간 영역입니다. 경제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민간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 영역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민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은 이제 재정이죠. 재정이 민간 그 영역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할 때 재정의 기능이라고 볼 때 나라 살림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 세 가지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이거죠. 첫째가 소득 분배, 두 번째가 재분배, 세 번째가 경기 조절,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림, 행정이 경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세 가지죠. 행정이 경제에 개입을, 민간 경제에 개입을 해서 소득 분배를 합니다. 그 소득 분배 수단은 일단 과세, 세금을 거둬들이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나라에서 이제 예산 지출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소득 분배 기능을 해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과세율,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조세 부담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재정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은 그 행정의 재정 활동은 민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소득 분배입니다. 아주 예민하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뉴딜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금은 적게 걷어들이고 지출을 많이 확대시켜서 일단은 적자 재정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자를,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이 상황이 안 좋고 세계적인 대불황인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는 이 나라 살림을 이렇게 예산 팽창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불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엄청난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흑자 재정을 다시 도모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균형 예산을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가 이제 소득 분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입니다. 소득 분배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나라 살림이라고 그러면, 이제 재분배는 목적을 두고 빈부격차를 이제 보완하는 그런 거죠. 빈부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누진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하여튼 모든 조세에 대해서 누진세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제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갖고 빈부 격차를 이제 부문별로 이런 걸 사회적 격차를 줄여주는, 요게 이제 누진세 제도와 감면 제도가 이제 수입 측면에서 재분배라면, 지출 측면에서 사회보장이죠. 사회보장 지출을 늘려서 우리 말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재분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능은 경기를 조절하는 거죠. 경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조작하든지 아니면 공급을 조작하든지 해가지고 경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과열됐을 때는 안정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과열돼서 문제는 없어요. 원래 대체로 경기 조절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수요 경제학,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공급 경제학이죠. 자, 수요 경제학에서는 국민의 총 수요를 D1에서 이제 D2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가격은 요만큼 오르게 되지만 저희 균형점이 여기서 E1에서 E2로 이동하겠죠. 그럼 E1에서 E2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가격은 물가는 요만큼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Q 거래량 요만큼, 그러니까 경기가 요만큼 부양이 되는 거죠. 물가는 조금 오르겠으나 경기가 부양이 된다는 게 이제 수요 경제의 양 측면이고, 반면에 공급 경제가 지금 보다시피 공급 곡선을 이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공급 곡선을 S1에서 S2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균형점이 이제 E1에서 E2로 이동이 되니까 물가도 이렇게 내리고, 물가도 내리면서 이만큼 경기도 좋아지고, 양쪽 다 이제 좋아지는 그런 정책이 바로 공급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이, 수요 경제학이 유행할 때 공급 경제학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레이거노믹스와 대치리즘의 그 사상적 근거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의 한계가 있어요. 대기업한테 이제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기업, 자영업, 일반 국민들한테 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제 그 낙수 효과를 전제로 해갖고 요 이론이 이제 성립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별로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 한계점이 드러났죠. 수요 곡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는 부양이 되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디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그것도 바로 여기에 토대를 둔 거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은 여기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주로 이제 대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것이 중소기업, 자영업,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했지만 완전 실패를 한 거고, 지금 뭐냐면 일반 국민들에게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랄지 이런 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이제 대기업까지 미치게 하는 분수 효과를 기대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수요 경제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의
재정을 통한 이런 경기 조절, 이게 이제 행정과 경제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최적 분배, 최적 분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행정이 민간 영역에 개입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단순히 시장 질서를 그냥 보호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것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원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건가? 시장 경제 원리, 시장 원리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와 국민 모든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뭔가가 바로 여기서는 최적 분배를 한 겁니다. 최적 분배.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정경제학은 그냥 시장 원리를 구현하고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신고정 경제학에 와서와 신고정 경제학과 그다음에 근대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 원리 구현, 보호 및 복원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최적 배분까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최적 배분. 최적 배분이 바로 optimal distribution, 최적 배분. 어떤 게 그럼 최적 배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적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사회주의는 완전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좀 몰고 간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자본주의에서 이 최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진 않고 유도형으로 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이제 끌어가는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최적 배분에 도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이 자연적 한계 생산 역설입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생산자들은 어떻게든 한계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생산활동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최적 배분이 이루어져요.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규모의 경제랄지 뭐 독점이랄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신고정 경제학과 근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뭔가 파레토 최적을 이루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X와 Y, X도 없고 Y도 없고 윈윈 모두가 다 얻는 그런 최적 배분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고정경제학에서의 자연적 한계 생산 역설은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하여튼 뭐랄까 비농률과 뭐랄까 이런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낳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행정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X와 Y 양쪽 다 윈윈하는 고정경제학의 한계 생산 역설은 윈루스. A가 얻으면 B는 이룰 수도 있고 또 B가 얻으면 A가 이룰 수도 있고 둘 다 이룰 수도 있고 둘 다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것이 바로 한계 생산 역설인데 이 파레토 최적에 들어가면 A도 없고 Y도 없고 둘 다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바로 파레토 최적이란 말이에요. A도 손실이 없고 B도 손실이 없으면서 A와 B가 다 이익을 얻는 그런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최적 배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최적 배분이냐 이게 대해서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첫째가 이제 부존 자원 기준, 그다음에 공리주의 기준, 평등주의 기준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부존 자원 기준은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 배분 아니겠냐.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많은 보상,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한테 손실을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최고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자본주의적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사실 한계점이 있는 거죠. 기회가 그럼 나는 열심히 능력도 있고 한데 나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나는 어떡하냐 이런 또 기회 불평등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부존자원 기준이 완벽한 기준은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합하는 거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공리주의적 관점.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최적 배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최대 다수는 최대 행복을 누리지만 거기서 소외되는 최소수에게는 최대 불행이 주어진다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도 바로 그런 한계점 때문에 미니맥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평등주의입니다. 이퀄리테리안 기준은 모든 사람들한테 최저 소득을 보장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다음에 최소수의 최대 불행, 요 원리를 같이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평등주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시민 기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누구나 총론적으로 행정이 경제에 개입을 해서 단순히 그냥 시장 질서를 복원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최적 배분 상황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그럼 최적 배분이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지금 나온 것이 수단은 크게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 나눠볼 수 있어요. 이런 최적 배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세를 잘 부과를 해서 정의 과세가 되면 정의로운 과세가 되면 그러니까 누진세, 그 다음에 감면제도,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 소득세, 네거티브 웨이지 텍스 이런 네 가지 관점이 있으니 이런 걸 통해서 최적 배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의 관점을 비중을 두는 학문을 재정학이라고 합니다. 재정학은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 측면에서 주로 조세 측면에서 이제 많이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출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조세도 그렇게 하지만 지출 측면에서 일단 사회보장에다 많이 지출해야지 되지 않겠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나라 살림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비농률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비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나라 살림 지출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쪽이 바로 공공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전통 재정학은 주로 이제 거시 경제학 입장에서 조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은 공공경제학은 이제 미시경제학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까 하는 비시 분석적인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전통 재정학은 이제 예로부터 있는 학문이고 공공경제학은 최근에 와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등장한 것이 공공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최적 배분에 이르고자 하는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과목 이름이 이 공공경제학이든 재정학이든 내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이 과목이 우리 그 교양 선택 과목 중에 그 사회학 경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공공경제학이었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 개설됐을 때는 재정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경제 영역의 특성, 그 다음에 경제 영역의 기능,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유형,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영역의 특성을 지금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경제와 행정을 비교해 볼 때 경제 영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 첫째로 이윤과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 반대로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경제 영역은 오로지 이윤을 추구합니다. 공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와 행정은 상호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자 먼저 이윤 사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공익과 사익은 이게 서로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과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과 항상 대립합니다. 노사분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번에 삼성 전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도 어떻게든 상속세 10조에 이르는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어떻게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그 이윤의 논리와 정부가 보는 그 정의 과세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도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노사분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기업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적인 팩트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이윤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버려두면 서로 상호 과당 경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LG 사이에, 현대자동차와 또 다른 자동차 사이, 회사 사이에 상호 무한 경쟁을 가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요. 이거는 막 무한 경쟁을 가다 보니까 과당 경쟁, 광고비 과다 지출,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요. 이거는 뭐 완전히 약육강식, 규모의 경제, 뭐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갖고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현대도, 삼성, LG도 같이 살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정부와 공익과는 사익은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공존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존 영역은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적 공동선, 우리가 삼성과 LG가 서로 상충하지만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와 또 삼성의 일치하는 그런 그런 선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영역을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너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이익도 추구를 하고, 사회적 이익, 삼성 현대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좀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본, 기업들 안에서 서로 기업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자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불신하니까 정부는 기업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정부를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상호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유럽에는 선진국은 그 반대죠. 정부는 기업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정부를 신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자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선진국은 단기 고도 성장을 안 해도 꾸준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반대입니다. 단기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노사분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엄청나게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 사이에 또 엄청난 불신과 무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자본을 면에서 서로 이제 공존의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기업도 이제 경제적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업은 오로지 이제 이윤만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쟁으로 인한 부분적인 공평성, 서로 상호 경쟁을 통해서 또 공평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무능력한 사람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다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능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런 그 경쟁 논리로 인해서 공평성이 또 실현될 수도 있어요. 또 그걸 너무 또 거기다 맡겨놓으면 규모의 경제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에 맡겨놓으면 부분적인 공평성이 실현이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제 사이에는 서로가 상충되기도 하고 또 서로 공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과 경제 사이에는 서로 상호 의존 관계가 있습니다. 인터디펜던스 관계도 있고 상호 모순 관계, 지금 뭐 같은 얘기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순 관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 소득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업도 살고 정부도 삽니다. 그러나 모순 관계가 있어요. 기업이 너무 앞서 나가면 그 국가의 정당성이 침해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행정 쪽에 너무 어떤 강조를 하다 보면 또 축적, 경제 성장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축적과 정당화 사이에 이런 모순 관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적과 의존이 축적과 정당화가 같이 갈 수 있는 의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모순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가 이제 의존 관계를 중시했다면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쪽에서는 서로 모순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가 하는 그 비판 이론 같은 하버마스나 이런 비판 이론 같은 것은 이 모순 관계를 이제 중요시하죠. 그다음에 이제 집 구매와 판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도 경제 부문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노트북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부도 현대로부터 또 전기차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집중 구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중 구매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할 일을 판매합니다. 대행해요. 공공사업, 고속도로 건설, KTX 무슨 신공항 건설 이런 거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게 그 위탁을 조달 사업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를 해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지정해서 대행을 시킵니다. 민간 위탁, 아웃소싱을 시켜요. 그런 면에서 행정과 경제사회에는 판매, 구매 이런 경제적인 의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경제는 행정이 볼 때는 자본주의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이 너무 이제 무사한 일이 흐를 수 있고 관료제 속성상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계속 경영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회사의 그 경영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잘못 썼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또 정부 하는 일 중에 또 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거 이런 뭐 한전이나 그다음에 뭐 코릴이나 이런 회사들은 공기업으로 이렇게 또 전환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업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죠. 공공성 이외에 기업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정부의 기능 가운데 이제 전부는 아니고 그런 측면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영역의 기능입니다. 경제 영역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경제가 하는 일은 광의의 생산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부가가치라고 하면 value added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생산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분배, 소비까지 기업이 다 합니다. 특히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또 기업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일은 경제가 하는 일은 생산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생산활동. 그래서 그런 생산활동 하니까 거기서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매기죠. 법인세는 그 기업이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니까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또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경제영역은 분배 기능을 합니다. 시장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해요. 생산할 때도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인건비, 노동력을 구매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또 구매해서 생산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냥 구매 판매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을 통해서 분배 활동을 해요. 이 분배도 사실은 이제 광의 생산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분배 활동하면 이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공공관계입니다. 경제 부문 또한 이제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와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공공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PR이라고 얘기를 하죠. Public Relation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은 행정과 관계에 있어서 좋은 PR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정부로부터 각종 행정,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아내면서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하는 이 좋은 공공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제는 시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서 가능하면 이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또 노동력을 또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영역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체제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 체제는 이제 크게 네서 나눌 수 있겠어요. 순수 자본주의 체제, 그 다음 수정 자본주의 체제, 순수 사회주의 체제, 수정 사회주의 체제, 이렇게 크게 네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순수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선거를 하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 순수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전형적인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를 둘 수 있고요. 수정 자본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아주 이상적인데 순수 자본주의가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낫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이런 형태가 바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이건 동유럽을 제외한 유럽의 서유럽, 북유럽, 남부유럽 모든 나라들이 대사역이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순수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일당제입니다. 선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나라가 이제 북한, 쿠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 나라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것도 정도 차이가 있죠. 북한, 쿠바는 완전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약간의 자본주의를 이제 도입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일당제라는 거예요. 선거제도가 전무하거나 선거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중국 같은 나라는 선거가 아예 없고, 러시아는 선거가 있지만 뭐 유명무실하고, 북한도 선거가 있지만 완전히 유명무실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순수 사회주의 형태고, 그 다음에 수정 사회주의는 일당체제, 여기도 뭐 선거라는 건 없지만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동유럽 제국이 이제 수정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나눌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순수 자본주의나 수정 자본주의,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 사회주의와 순수 사회주의 약한제 정도 차이가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 쿠바와 그 다음에 개혁 개방으로 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약간 차이가 있고, 여기서 동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동유럽도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그 경제 융합입니다. 행정과 경제 융합 형태는 이제 크게 나면 뭐 한 몇 가지, 공기업과 그다음에 그 준정부 부분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사회자본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제3영역은 바로 이제 공기업입니다. 퍼블릭 엔터프라이즈.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성의 민주성, 민주주의 이념하고 기업성, 효율성,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고자 만드는 게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고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별로 볼 때는 공기업은 정부기관, 옛날에 뭐 철도청, 옛날에 무슨 뭐 전매청,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정부기관형 공기업이고,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의 뭐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것들이 정부기관형입니다. 공사형은 말 그대로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S, 한국 방송공사, 뭐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것들이 공사형이고, 주식회사형은 이제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죠. 예를 들면 현재 뭘까요? 현재 우리은행 그룹,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회사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설립 주체별로도 중앙정부에서 만든 코레일 같은 거는 공기업이 있고, 지방정부가 만드는 또 이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뭐 경기 뭐 개발공사 이런 또 지방정부가 만든 그런
공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중에 이제 모기업, KBS 한국방송공사가 있고, 또 자기업이 있습니다. 아들, 한국방송공사에 딸린 한국방송광고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전력에 딸려있는 남부발전, 서부발전, 한수원, 한국수력원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업이고 또 모기업이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공사가 있고 상법에 의존하는 주식회사 형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민법에 따라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을 보완하는 형태, 민간을 활용하는 형태, 민간을 유도하는 형태, 그다음에 정부 주도형, 민간 주도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개발, 민영화, 서비스 공급의 광역화, 공영화 목적, 지역개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기업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준정부 조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쿠에이자이 가버먼트, 쿠에이자이 가버먼트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공단 형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공단 형태, 아니 무슨 협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집행적인 이제 준정부 조직이 있죠. 금융감독원 이런 거. 그다음에 자문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은데, 그다음에 준사법 기능하는 저작권심의위원회 이런 거, 연구개발하는 한국소비자원, 각종 출연기관들 이런 것들이 준정부에 속합니다. 기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적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협동조합도 많아지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쿱이라죠. 쿱, 코오퍼라티브, 코오퍼라티브 줄여서 쿱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자본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가 행정경제 융합 형태로 또 사회자본 형태로 또 다양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행정의 환경,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